반갑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의 김영석 교수입니다. 우리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에 우리 한 만화가 예언에서 시작된 일본에서의 대지진 발생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에 우리 그렇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은 준비한 것은 이러한 지진들이, 터키한 거대 지진들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거대 지진이 현재 시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의 내부 구조와 지진의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지구가 지금 이렇게 중간 안에 이제 핵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멘틀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한 100km 정도 두께의 암권판이라고 하는 딱딱한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연약권이라고 해서, 연약권이 좀 약간 물렁물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이 판들이 상대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질학에서는 판구조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해양판과 이제 밀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대륙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판은 지각의 대륙 부분을 얹고 있는 부분하고 해양 부분을 얹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의 서로가 밀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얘들이 밀도가 조금 낮고 이 해양 부분에 있는 곳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판들이 이동을 하면서 만약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나중에 밀도가 무거운 해양판이 습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판이 이렇게 대륙판을 만나게 되면 이 습입을 하게 되는데, 이 두 판이 이제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그 마찰에 의해서 이제 큰 지진들이 벌써 발생하고, 이러한 판들이 습입하는 부근에서 일반적으로 거대한 지진, 우리가 그걸 메가스러스트라고 하는데, 메가스러스트 지진들이, 거대 지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 판들이 더 내려가게 되면, 한 깊이가 한 100km 정도 이상 도달하게 되면 얘들이 부분적으로 용융을 해서 화산 활동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영역의 약간 뒤쪽에서는 보통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불의 고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이 지진과 이런 화산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안건판의 구성과 이동 특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구를 보면 한 13개 내외의 안건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하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방향들로 각각 판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 판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나타나는 단층 활동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령과 같은 부분에서는 열리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정단층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해가는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해서 옆으로 서로 비껴가는 그런 단층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지금 지진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큰 지진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단층들은 주로 충돌이나 이제 습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판들이 부딪히게 됐을 때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게 되면 서로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섭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밀도가 낮기 때문에 부력 때문에 섭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히말라야 같은 그런 높은 이제 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대신 이제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주변의 판의 구성을 설명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 주위에서는 한 4개의 판이 서로 둘러싸서 형성되어 있고, 이런 해양판, 태평양판이나 필리핀판이 해양판인데, 이 해양판들이 오츠크판이나 유라시아판 밑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가 해양판이 무겁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혹 이런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또 서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일반적으로 밀도가 높은 것은 많이 식어서 더 밀도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태평양판이 좀 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게 필리핀판 밑으로 습입하는 이런 환경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런 판들이 만날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판들이 만나게 되면 그냥 부드럽게 들어가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진을 발생시키느냐,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탄성 반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Elastic Rebound Theory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진이 크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헨리 리딩이라는 분이 이제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이론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잠깐 보시면은 지금 있던 단층, 예를 들어 이제 활성 단층이 되겠죠. 활성 단층이 이제 존재하게 되면 그 부분에 계속적인 판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탄성 응력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런데 탄성 응력이 누적이 되지만 단층 면에도 마찰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움직이질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활처럼 휘어집니다. 변이가 생기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얘가 더 이상 마찰이 이제 견딜 수가 없게 되면 얘들이 그러니까 우리 활처럼 갑자기 응력이 뒤에다 활이 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응력이 쌓였던 응력이 해소가 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남으면 이렇게 영구적인 마지막에 지진이 끝나고 나면 변이를 이렇게 수반하는 보통 영구 변형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과학자들은 왜 그 지진을 그렇게 예측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지진은 우리 과학자들이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 당연히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진 예측은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지하 심부에 굉장히 많은 여러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알고 이해하기가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진을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기 예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본진이 일어난 큰 제일 주 지진이 되는 지진이 일어나기 전의 지표 변형에 의해서 미소 지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나무 같은 조각을 깨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나무가 깨지기 전에 뚜두둑 소리가 보통 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소 지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표 변형이 발생해서 텀이 보통 생기기 때문에 지하 수위의 변화도 나타나고 또 그걸 통해서 라돈 가스들이 지하에서 이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물 여러분 많이 보고가 되고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동물들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진의 전조 현상이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단기적인 예측, 그러니까 최소한 며칠이나 몇 주 전에 예측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러한 현상들이 항상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이게 잘 나타나는데 어떤 데는 또 잘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재발 주기, 지진이 큰 특히나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발 주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돼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됐구나, 큰 지진이 일어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거나 그렇지 않으면 활성 단층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디에 지진이 발생하겠다.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단층을 찾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트렌치라고 해서 땅을 파서 옛날 고지진의 증거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을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장기 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일본에서도 30년 이내에 일어날 확률이 70%다, 80%다 이런 것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예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최근에는 우리가 AI를 또 활용을 해서 지진 예측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라서 아직 우리가 신뢰하기는 좀 어렵고 점점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사실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측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1975년에 규모 7.3의 중국 하이청 지진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망자가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2,000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적은 인원수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이 지진을 담당하는 그 지역의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이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소 지진을 계속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한 지진이 일어나기 이틀 전부터 이 주민들을 대피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추운 2월 달이었는데요. 굉장히 추웠는데 우리가 동사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공무원을 믿고 나가 있어서 정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000명 정도밖에 안 죽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지진 예측했는데 계속 그 다음 것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 다음 1976년에 당산 지진이라는 지진이 있었는데 물론 규모가 좀 컸습니다. 7.8이었지만 이때는 지진을 예측하지 못해서
사망자가 무려 24만 명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연도가 흐르면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만큼 아직은 단기적인 지진 예측은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예측하고 예보 이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조기 경보에 많이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기 경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나오는데, 지진파가 여러 종류의 지진파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빠른 것이 이제 P파고, 사실은 피해를 주는 것은 그 다음에 오는 S파나 이제 표면파들인데, P파가 빨리 오니까 P파가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S파가 오기 전에 경보를 해서 그 사이에 피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가까운 데서는 사실 피하기 어렵지만 좀 멀리 있으면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발표하실 우리 신동훈 교수님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럼 우리가 이런 과거에, 그래서 장기적인 예측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진, 과거의 지진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난카이 해곡에서도 최후기에 지금 있었던 지진 중에서 가장 최후기에 있는 게 쇼와 대지진이라고 해서 1946년에 규모 약 한 8.4 정도 되는 지진이 있었고, 이때 수반된 쓰나미의 높이가 4 내지 6m가 됐습니다. 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지진의 기록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 주기로 어떤 지진들이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지금 이것도 쇼와 지진에서 쓰나미에서 피해를 본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산안드레아스 단청 주변에 있는 산안드레아스 단청 주변에 있는 그런 지진들에 대해 각 단청들에 대해서 지진을 일어날 확률을 장기적으로 이제 예보를 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여기서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2003년에서 2032년까지, 그러니까 30년이죠. 30년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의 각 단청별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지진이 이 기간 내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확률은, 왜냐하면 주기가 다 오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30년대 이내에 70% 80%라고 하지만 만약에 그 내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확률은 점점 더 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일본 남서부에서의 지진 발생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실제 난카이 트러프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작년에 규모 7.1의 지진이 미야자키현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게 거대 지진, 이제 일본에서 거대 지진 주의보를 이제 발령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질일 수 있다. 그래서 이 7.1의 지진에 의해서 더 큰 8이나 9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주의를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죠, 작년에. 저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 예언을 조금 예측을 이제 하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주의보가 그럼 잘못된 것이냐? 저는 이 주의보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발생하지 않았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발생한, 그러니까 2011년 전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발령을 하게 되느냐면 2011년에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7.3의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나고 난 이후 이틀 후에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구마모토 지진에서도 6.5가 발생하고 한 이틀 뒤에 7.3인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진에 대한 어떤 촉발 가능성, 앞에 좀 큰 지진이 발생하면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주의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2019년에 이 제도를 처음 만들어서 이때 2024년에 처음 발령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 좀 보시면 이 2024년에 발생한 이 지진은 역단성성의 지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메가스루스트 같은 것은 역단성성의 지진이고, 지금 여기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7.3이 3월 9일 날 발생을 했고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이건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단청의 이 타입, 주양이동이냐 경사이동이냐 그다음에 경사이동이나 정단층의 역단층을 보여주는 것인데 굉장히 타입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유사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아주 예언을 했던 우리 7월 5일에 가까운 2025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토카라 지역에서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에 있는 게 토카라 아일랜드 쪽인데 이 지역에서 굉장히 미소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큰 규모의 지진 또는 난카이 트로프에서의 큰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여기 발생하는 토카라 지역이라는 것은 이 난카이 트로프하고 다른 류쿠 트렌치가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류쿠 트렌치고 난카이 트로프는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영향이 거기까지 이 영향에 의해서 난카이 트로프가 활성화된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한 재미있는 것은 지진의 초동 분석이라고 해서 아까 지금 보여드린 우리가 뭐 비치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게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들을 보면은 이런 여기서 발생했던 초동 지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역단층의 성격보다는 정단층이나 주양이동 장층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단층들이 도리어 전진, 그다음에 큰 메가스러스트를 발생시킬 전진이라기보다는 다른 도리어 화산 활동이나 또한 이 지역에는 해령 같은 조금만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모양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해저 지형이 그런 것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지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카이 트로프와 유쿠 트렌치의 경계 부분, 지금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류쿠 트렌치의 경계 부분에 난카이 트로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류쿠 트렌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서 발생을 했고 이 사이는 공교롭게도 뭐냐면 큐슈 팔라오 해령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령을 경계로 이 두 군데의 해양 지각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밀려 들어가고 이 부분은 굉장히 거칠어 가지고 작은 미소 지진들을 많이 발생시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진 자료도 그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이 해구가 해령이죠. 해령, 해구, 트로프죠. 난카이 트로프의 바로 옆에 부분에서는 지진이 별로 없습니다. 뒤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여기서는 바로 트렌치 바로 앞쪽에서 지진이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약간 해양 지각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 토카라 지진은 난카이 해곡하고의 난카이 해곡에서의 대지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무관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난카이 해곡을 따른 대지진이 정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이제 난카이 해곡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난카이 해곡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개 지금 Z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6개의 분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대단층이 있으면 그것들이 나눠서 일정한 구간별로 활동을 하는 특성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카이 트로프 전체로 봤을 때는 평균 재발 주기가 100년에서 120년 정도의 주기로 8에서 9 정도 되는 지진들이 발생을 해왔습니다. 그 뭐냐면 지금 1500년 정도, 지금 684년부터의 데이터가 있죠. 1946년까지 해서 한 1500년 정도의 주기를 기간을 통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그 재발 주기가 100에서 15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어떤 기간에는 전체가 다 활성화됐죠. 다 정단층이 다 활성화됐는데 어떤 구간에는 일부 구간만이 또 활성화됐었습니다. 근데 최후기에 된 것이 언제냐면 1944년에 CD 분절이 활성화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1946년에 AB 분절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최후기로 전체가 활성화됐던 것은 1907년에 호웨이 지진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활성화돼서 8.6에서 9.3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면 여기에서 저번에 미야자키 현에서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봤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발생을 했을 때 이 Z는 재발 주기가 지금 한 300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응력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170년 정도를 지났어요. 그런데 이 두 개는 굉장히 위험한데 A하고 B가 제일 최후기에 응력을 다 해소시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촉발을 해서 이 A, B까지 가서 큰 지진을 일으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A, B는 지금 80년 정도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큰 지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쓰나미의 발생 원인하고 추후 발생 가능성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큰 지진이 오면 다 쓰나미가 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쓰나미는 해저의 경사 이동 단층에서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저에 있기 때문에 단층이 있다가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력이 누적되어 있고 움직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해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얘가 위로 물을 이제 지진이 발생할 때 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동이 발생한 파가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쓰나미를 발생시키는데 이 수심이 깊으면 속도가 빠른데 수심이 낮아지면 이 속도가 뭐냐면 파고로 가게 됩니다. 그 에너지가 파고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쓰나미를 해안 쪽에서 이제 발생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이 되겠고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쓰나미가 발생을 했고 또 상반에서 지진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이때 뭐 산사태, 산리지에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또 액상화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결론과 제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지진 예측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연구가 되고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지진 기록에 기초한 장기적인 예보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쓰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저의 경사 이동 단층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내륙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주양이동에서 단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쓰나미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일본의 동쪽 해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쓰나미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여행을 하시게 되면 일본의 동쪽 지역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지진을 막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대비를 하면 지진 피해는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진 피해를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이러한 지진 피해는 지진의 규모에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진을 잘 이해하고 있고 대피령을 교육하고 대비했는가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진국일수록 피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서 대피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